오늘 아침 강의 제목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비타노바, 새로운 인생.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비타노바, 새로운 인생, 라틴어로 비타노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테의 작품 제목입니다. 단테가 13세기에 썼던 작품인데 자신의 연인이기도 했던, 자신이 사랑했던 베아트리스가 죽고 난 뒤에 그 삶의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작품을 써 나갔고, 그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수백 년이 흘러서 프랑스의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학자이자 작가이자 강연자인 그 바르트가 죽기 전에 63세인가요? 62세인가요? 했던 마지막 강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썼던 그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애도일기라는 텍스트에서 또한 언급되었던 기표이기도 합니다. 비타노바, 새로운 인생. 자, 오늘 강의는 어떻게 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르트가 생각을 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그 텍스트들을 책먹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리는 강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제가 미완의 강의이기는 했지만 하이데거 강의 수업을 할 때에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많은 락강 강의도 그렇고 다른 많은 텍스트를 강의해 드릴 때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대신 저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들을 해석해 내어서 제 3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식의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의 일반적인 형식인데, 저의 방식이죠. 책을 읽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은 어떻게 읽어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탐사 속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었고, 그래서 이 바르트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초반부를 읽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개념은 바르트가 애도일기의 와중에 언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르트가 죽기 직전에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디우가 아니라 바르트가 죽기 직전에 강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롤랑 바르트는 상당히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우울한 시기, 그 죽음의 시기, 그 상실의 시기에,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한 그 상실의 시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사유를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 개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새로운 인생을 꿈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인생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인생에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근거한다면 우리가 상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실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렇게 현재를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도록, 새로운 인생을 꿈꾸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공백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우가 이 존재와 사건의 3분의 1쯤 되는 이 초반부에 공백의 개념을 증명해 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주목하고, 그 공백을 상실로 재해석하는 저만의 관점이죠. 그 공백을 상실로 재해석하는 관점의 독서를,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건이라는 개념이,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서의 그 사건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발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엮어서 보여드리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비타노바라는 개념을 준비했던 것인데,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수업에서 바디우가 플라톤과 파르메니데스를 다루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없다라는 개념을 사유하기 위해서 없음에 대한 이데아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기억을 여전히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 없다라는 사유를, 즉 공백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사유도 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까지 제가 그 수업에서 이어지는 방식으로 연장시켜서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건 인간만의 독특한, 인간의 사유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없음에 대한 표지, 없음을 표지하는 기표가 인간에게 고유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없음, 상실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도 가질 수 없고 그 애도하는 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새로움을 맞이할 수도 없을 거다라는 내용의 수업을 해드렸었는데, 자,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해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문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문명이란 무엇인가 하면 상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의 특성이라는 것은 상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상실했다라는 강력한 그 감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보상하려는 혹은 그것을 애도하려는 그와 같은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애도 그 자체가 문명의 구조이고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애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정신분석에서 생각하듯이 우리는 어머니를 상실했고, 바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를 상실했고 그 어머니에 대한 상실의 애도의 절차의 과정 속에서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대리물인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여성을 욕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성은 어머니를 상실한 것을 아버지라는 대상을 우회해서 바라봄으로써 아버지의 대리물인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선 그 과정 속에서 팔루스를 서로 추구하게 되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남성도 여성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게 팔루스를 욕망하는 삶의 여정, 욕망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결국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물들, 또 다른 대상들을 찾아 나서는 욕망의 여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문명 자체는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 그 자체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문명이 그러한 방식으로 애도 그 자체라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철학 혹은 바디우가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철학은 어떤 방식의 애도인가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애도가 철학에서는 진행되고 있는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애도라는 형식이 문명의 한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는데, 철학은 어떻게 애도하는가? 철학은 어떻게 슬퍼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오래전에 썼던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의 프롤로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죠. 철학은 왜 세월호의 참사의 그 장소로 찾아가는가? 철학은 왜 누군가 소외당하고 누군가 슬픔을 겪고 있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그 장소로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철학의 임무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슬픔이 섣불리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철학은 함께 슬퍼하고 애도의 발명을 그들에게 고유한 그와 같은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도의 과정을 작업해내는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텍스트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명은 우리가 상실한 무언가에 대한 애도의 절차를 사회적인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우리 자신의 상실을 대신해서 사회 공동체의 권력이 우리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 상실들을 대신해서 애도하는 절차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애도의 절차를 발명해낼 것을,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슬퍼할 것을 멈추지 말고, 그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에서는 그런 문제를 펼쳤던 것이죠. 섣불리 슬픔을 울기를 멈추지 말고 그 슬픔을 연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슬픔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각자의 고유한 애도의 형식들을 발명해내야 한다. 자, 그런 취지의 글들을 그때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것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은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이고 그 애도의 형식을 발명해내는 과정들인데, 그 문명이 발명해낸 애도의 형식이 우리 자신의 애도의 형식일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철학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었죠. 철학은 존재를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그 개념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고, 철학은 가장 근본적인 것과 마주하고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존재는 무엇인가 하면 문명이 애도의 절차다라는 개념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존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상실한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를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를 상실하지 않았고, 존재가 우리에게 아주 엄연하게 눈앞에 마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발견된다면, 자,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재는 언제나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존재를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것 그 자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상실했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에 대한 첫 번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타자의 언어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존재를 지배하는 것 같다. 나의 존재를 나 대신에 대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철학은 그와 같은 존재의, 즉 상실된 존재의 자리에까지 도달해서 그것과 마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그게 철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철학은 아주 엄밀한 지점까지 도달해서 그 상실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의 존재와 마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끝에 제 생각에는 철학이 두 가지 태도의 양태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것은 그 상실된 존재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애도를 완수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철학이 어떤 철학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철학인 것이죠.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면 그것은 존재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상실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결국 그 상실의 결여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텅 빈 공백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철학을 첫 번째 태도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존재의 상실된 의미를 되찾아 주려는 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를 다시 상실토록 만드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명명된 의미는 어쨌든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세계의 관념들의 영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시금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고정관념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봉합된 존재는 다시 결여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다시금 나의 존재의 상실은 그 의미로서는 이제 더 이상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다. 그와 같은 항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첫 번째 철학의 태도가 상실된 존재를 봉합하려는, 그렇게 함으로써 애도를 완수하려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너 자신의 존재의 상실을 슬퍼하지 마라. 너의 존재는 이제 되찾아졌다. 그러니까 애도를 완수해라. 라는 태도를 보이는 철학이 있다면, 두 번째 철학의 태도는, 두 번째 종류의 철학이 보일 수 있는 태도는 그 공백을, 그 결여의 공백을, 그 상실을, 그 슬픔을
오히려 확장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완결시키지 않고 그 공백을 봉합하지 않고 그 애도를 오히려 삶의 전반적인 형식으로 재구성해내려는 철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도를 멈추도록 하지 않고 애도를 확장시키려는 태도의 철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철학은 전복적인 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철학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바로 하이데거로부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철학이 그 20세기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한 철학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히스테리적인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슬퍼하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공백을 봉합하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공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혹은 해체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디우의 철학은 바로 그와 같은 공백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경향의 가장 최근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도를 완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도의 절차 자체를 확장시켜서 그것이 진리의 절차라고 규정하려는 철학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애도의 절차를 바디우는 이 존재와 사건에서 진리의 절차라고, 진리의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애도하는 과정 자체가, 새롭게 애도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진리를 발명해내는 절차, 프로세스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철학과는 반대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태도를 보이는 철학은 사실 철학의 태도일 뿐만이 아니고 문명이 일반적으로 보여주었던 태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실한 존재,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결여와 균열 그 자체를 봉합하려는 태도,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태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완벽히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 태도. 자, 그 태도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묘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존재가 결여로서 자신을 출현시키잖아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결여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의 그 결여의 구멍을 어떤 완벽하게 통제되는 언어가 마주하고 그걸 봉합한다라는 것은 그 구멍을 이 기표로 막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 기표는 아무런 기표여서는 안 되겠죠. 아주 엄밀한 기표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엄밀한 기표가 구성이 되면 이 엄밀한 언어에 이 통제되고 정교하게 세공된 이 언어가 결국은 존재의 구멍을, 존재가 자신을 표현하는 그 다수성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디우가 지금 설명하는 여정 속에서는 프레게로 나와요. 프레게라는 사람이 아주 형식적으로 정교하게 통제된 언어를 우리가 발명해낼 수 있다면, 세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를 더 이상 상실된 것이 아니라 포획된 것으로, 설명된 것으로, 해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렸고 또 이후에 우리의 강의에서 보여드릴 그 러셀의 역설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결국은 프레게의 그 완벽한 언어 자체에 대한 희망이 붕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존재의 결여, 존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존재가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의 그 결여의 구멍이 등장했을 때 아주 뛰어난 기표를 발명해내서 그것을, 그 구멍을, 그 결여의 어떤 균열점을 봉합해내었을 때 이 기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존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현상을 항상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표는 제 아무리 정교하게 세공된 것일지라도 기표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일 뿐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모순을 그 내부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언어일 뿐이기 때문에, 신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존재의 상실감을, 존재의 균열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 기표는 그게
실증과학의 언어이건 혹은 종교의 언어이건 정치의 슬로건이건 그게 어떤 언어이건 간에 항상 스스로 퇴락해서 붕괴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프레게 역시 자신의 기표가 존재의 압력을, 존재의 그 공백의 진공 상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고 해체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칸토어라는 거예요. 칸토어는 바로 이 언어가 어떻게 이 존재를 어디까지 봉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이 무한에 대해서, 이 존재의 무한성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뒤에 또 어디서 붕괴되는지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붕괴되는지, 그 붕괴의 지점을, 그 붕괴의 방식을 오히려 수학적으로 표현해 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칸토어라는 수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바디우가 어떻게 해석해 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들을, 이 존재의 상실이 등장하고 이 존재의 그 균열의 공백의 진공 상태의 압력을 기표들이 어떻게 봉합했다가 분열하게 되는지, 봉합했다가 해체되는지, 봉합했다가 붕괴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붕괴의 지점들을 어떤 수학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애도의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바디우는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찰의 여정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살펴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사유가 자신의 존재의 상실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여정으로 재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유란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했나요? 제가 바디우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편을 살펴볼 때 언급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유란 결국 곧 존재다 라는 이 명제를 바디우는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해 내려고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이잖아요. 자, 사유란 무엇인가? 사유란 곧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유란 곧 존재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바에 근거한다면 결국 사유란 존재 앞에 가서 서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 앞에 가서 서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사유가 존재 앞에 가서 서도록 만든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결국 사유란 존재의 그 공백 앞에, 존재의 상실감 앞에 마주 서도록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의 상실 앞에서 그것을 사유가 어떻게 재해석해내는지를, 그 상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또한 살피는 것이 철학의 역사를 살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유는 그와 같은 존재의 상실 앞에서 그 상실의 균열을, 그 상실의 공백을 섣불리 봉합하는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사유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사유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사유한다라는 것은 결국 존재의 상실을 사이비 기표를 통해서 봉합시켜서 얼버무리 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유란 그 존재의 상실이 가지고 있는 공백의 진공의 힘을 이용해서 가짜 사유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유가 도래할 수 있는 영능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유가 곧 존재다라는 명제를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의 절반은 공백이니까. 제가 이것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존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로 표현할 때, 혹은 우리의 사유가 진리 앞에 다가섰을 때, 이 진리로서의 존재의 구조는 절반의 공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라는 명제로서 표현했던 것이라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진정한 사유란 무엇인가? 철학이 만약에 진정한 사유의 위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철학은 사유인 것이잖아요. 사유의 힘인 것이잖아요. 생각의 힘인 것이잖아요. 이 생각의 힘이 진정으로 가장 지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자, 그런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 하면 바로 존재의 공백을 봉합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존재의 공백과 상실을 애도하는 절차라면, 진정한 사유로서의 철학은 그 애도를 오히려 새롭게 발명해내는 방식으로 지속시키는 것이지, 애도를 정지시키거나 애도를 얼버무리고 애도를 약화시키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디우는 이 존재와 사건의 여정에서, 이 텍스트의 여정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은 어떻게 셈해지는가? 존재가 만약에 셈해지는 대상들로서 간주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셈해지는가? 그리고 모든 것들은 과연 다 셈해졌는가? 칸토의 수학의 논리를 빌어서 셈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셈해지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알려졌는가? 지식을 구성하는가? 모든 것들은 다 알려졌는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가? 알려질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결정 불가능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지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과 순간들과 계기들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과연 모든 것들은 이미 사유됐는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사유되지 않았던 것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사유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이 사유될 수 없는 것을, 이 존재의 상실이라고 하는 공백을 어떻게 우리는 다루어야 하는가? 와 같은 철학적인 명제를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결국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없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타노바라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 보고자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 가능한가? 철학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거예요. 낡은 인생을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의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이 가능한가? 새로운 인생이란 결국 새로운 사유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새로운 사유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타진해 보는 게 철학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르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바르트의 텍스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제가 이 새로운 인생과 관련해서 바르트가 말하고자 했던 그 텍스트의 내용은 그렇게 난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의미가 있고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트가, 롤랑 바르트가 60대에 거의 이제 생을 마감하기 바로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어요. 콜레지 드 프랑스라는 곳에서 강의를 해왔고, 그 해에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마지막 강의라는 타이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강의의 제목, 그리고 그 강의를 책으로 출판했던 그 책의 제목은 소설의 준비입니다. 소설의 준비. 바르트가 이 비타노바라는 제목의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여러 가지 바르트 자신의 인터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 페이지 정도 썼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출간될 목적이었는지 뭐 어땠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르트는 어쨌든 그렇게 자신이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심지어는 언급도 했고, 또 자신의 강의의 15준가의 강의의 제목으로 La Préparation du Roman, 소설의 준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이 바로 바르트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바르트의 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죽었던 시기예요. 상실을 근본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자, 그때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텍스트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맨날 번역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좀 지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분명히 그 텍스트에 있는 문장이 누락되어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제가 고른 이 비타노바라는 이 언급이 그 강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텍스트에서는 문장들을 막 날려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번역 안 하고 없애버린 거죠. 번역자가 자의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역한 텍스트를 읽어드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날 이 서론이에요. 그 강의의 첫 번째 강의였죠. 서론에서 바르트가 인생의 어떤 한가운데 와 있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인생이 절반에 와 있는 느낌. 근데 물론 그건 수학적인 절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르트는 이미 60세가 넘었으니까 인생의 절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단테가 했었어요. 단테가 자신의 인생의 절반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베아트리스가 죽고 자신의 삶이 어떤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언급했던 내용을 바르트가 다시 인용을 하면서 자신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는 베아트리스가 자신의 어머니였죠. 바르트의 어머니였죠. 바르트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커다란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Changer, donner un contenu à la secousse du milieu de la vie, c'est-à-dire en un sens la nécessité de se donner un nouveau programme de vie, un programme de vita nova. Or, pour celui qui écrit, pour celui qui a choisi d'écrire, pour celui qui a éprouvé la jouissance, le bonheur d'écrire, presque comme un premier plaisir au sens freudien, premier plaisir qu'il essaye de reconduire toute sa vie et qui ne se termine jamais en lui. Pour celui-là, il ne peut y avoir de vita nova, me semble-t-il, que dans la découverte d'une nouvelle pratique d'écriture. 자, 이게 소설의 준비라는 강의의 첫 번째 수업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생의 한가운데서의 동요에 어떤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고, 즉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삶의 프로그램을, 비타노바의 프로그램을 자신에게 부여할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글쓰기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글쓰기의 행복을, 주일상스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프로이트적 의미에서의 거의 첫 번째 쾌락과 같은 그것, 전생애를 통해 다시 느끼고자 하는 첫 번째 쾌락이자 그 안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글쓰기의 새로운 실천을 발견하는 것 말고는 비타노바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텍스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던 것이죠. 저는 지금의 바르트가 이 글을 썼던, 이 강의를 했던 그 시점의 나이보다 10살 어리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저의 느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낡은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낡은 인생은 세월의 것이죠. 낡은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이죠. 낡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이 나를 살도록 했던 인생인 것이죠. 혹은 그와 같은 세상의 반대에서, 저항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냈다 해도 그 만들어진 새로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세상의 고정관념들이 흘러들어와서 다시금 그 새로움이 퇴락해버렸기 때문에
새로움은 언제나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지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에게는 새로운 글쓰기의 실천을 발명해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르트는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글을 쓰는 분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글을 쓰는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텍스트는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텍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락강에 근거한다면 혹은 20세기 인문학에 근거한다면 결국 우리는 타자에 의해서 쓰여진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마치 일기 쓰듯이 써나가는 존재들인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계는 텍스트인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 세계는 언어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작가가 아니라 해도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타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하나의 보고서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타자의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타자의 글쓰기를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는가? 즉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삶을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새로운 글쓰기의 발명, 새로운 글쓰기의 실천의 발명이라는 이 표현은 작가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였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타자의 언어가 흘러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이 타자의 언어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언어가 어떻게 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상실의 존재다라고, 근본적으로 상실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걸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문명은 상실을 발명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실감을 느끼는 다른 존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도 주인이 떠나면 아주 많이 슬퍼하죠. 이렇게 상실 때문에 깊이 슬퍼하는 존재들이 있죠. 동물들이 있죠. 대체로가 아니라 모두 그런 동물들은 포유류들이에요. 악어는 슬퍼하지 않죠. 여러분, 파충류는 슬퍼하지 않아요. 인간처럼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슬퍼하는 동물들을 보면 대체로 포유류들이에요. 그 포유류 중에서도 젖먹이 기간이 긴 존재들이 슬퍼하죠. 다시 말해서 어머니에 대한 상실이 슬픔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즉 상실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포유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감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만이 그 상실을 표지하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표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상실의 발명이라는 개념을, 자, 우선 먼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의 교훈을 설명하는 그 과정과 연결시켜서 인간만이 공백을 발견해냈다. 즉 없음에 대한 감각을 발견해냈다라고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상실감을 갖고 있다. 인간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젖먹이 동물이기 때문에 상실감을 갖고 있다. 특히 그와 같은 상실감을 인간은 언어로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 기표로 표지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동물들보다 인간은 더 강력한 상실감을,
더 강력한 공백을 내부에 내재하고 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없음에 대한 사유의 기능, 없음에 대한 사유의 감각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파르메니데스 편에서 플라톤이 전개시켰던 그 사유, 다시 말해서 일자가 없다면 이라는 그 전제에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일자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사유할 수 있었는가, 그런 가정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라면 바로 없다라는 감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없다라는 감각은 결국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면 바로 어머니가 없다라는 감각으로부터 우리는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실의 발명이 결국은 부재라는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좀 더 확장시키면 결국 사유란, 인간적인 사유란 뭐냐?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유는 결국 근본적으로 어디에 수렴하는가 하면 상실을 사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상실을 사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유의 원인은 뭐냐? 상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크 라강이 뭐라고 했어요? 욕망의 원인은 대상 A다라고 했죠. 대상 A는 뭐예요? 상실된 그것이죠. 자, 욕망의 원인은 대상 A다라는 것을 조금 더 펼쳐보면 우리의 사유는 욕망이죠. 우리는 기표연쇄를 통해서 사유해요. 그런데 기표연쇄가 수렴하는 곳은 언제나 욕망의 지향점들이에요. 그 지향점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팔루스인 것이죠. 자, 우리의 사유는 욕망의 형태로 전개된다라면, 즉 쾌락의 형태로 전개된다라면, 쾌락과 불쾌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그 욕망의 사유가 원인이 되었던 곳, 그 욕망의 사유가 시작될 수 있었던 원인의 장소에는 바로 상실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유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상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전개될 바디우가 어째서 공집합을, 공백을 그토록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공백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려고 하는지를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디우의 철학을 상실의 관점에서 정신분석의 논의를 끌고 들어와서 새롭게 해석해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 우리는 지금 성찰 3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전개돼서 성찰 4, 성찰 5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존재와 사건의 성찰 5까지의 과정이 바로 공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백이 무엇인가? 공백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공백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데, 이 모든 논의를 우리는 결국 상실에 대한 논의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백에 대한 그 개념은 결국 바디우가 그토록 집중하려고 하고, 그 공백이 결국은 어떻게 전체적인 사유의 구조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사건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적인 장소, 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전개시켜 나가는 바디우의 전체 여정을 우리는 바로 상실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재해석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상실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라는 것의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백이라는 감각은 결국은 사건을 보장해주는 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피보나치의 수열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지만, 조금 더 엄밀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의 영역으로 진도로 나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바디우는 귀속관계를 통해서 집합들이 구성이 된다, 자, 이런 설명을 쭉 전개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 귀속의 기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장 궁극적인 장소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뒤에 바디우의 집합론에 관련된 해명을 통해서 해명이 될 텐데,
자, 그걸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태초에 상실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정신분석의 태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초에 상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언어를 바꿔서 태초에 공백이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과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테지만, 그렇다면 태초에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증명했는가? 우리가 심리적인 영역에서 그걸 누가 증명해냈는가에 대한 질문을 프로이트의 포르다였다라고 응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프로이트의 포르다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어머니의 상실을 기표로 표지하는 과정이에요. 아이가 어머니가 떠나는 것, 상실하는 것을 자기의 놀이 구조 안에서, 기표의 구조 안에서, 기호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표지해내고 그것의 부재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프로이트는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그게 포르다 게임이었어요. 어머니가 for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아이가 포르다라는 개념으로 그 실패를 가지고 던져서 간다라는 뜻의 for,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뜻의 다, 여기라는 뜻의 다라는 그 독일어의 그 옹알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놀이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프로이디언들은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일을 놀이의 어떤 과정으로 전환시켜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어떤 놀이의 과정으로 바꾸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감각을 다룰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그것이 주는 압박감을 해소시킨다. 이게 인간이 하고 있는 그 놀이의 어떤 근본 구조다라고 설명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죠. 그렇게 프로이트를 재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것도 프로이트 해석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락강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포르다 게임을 결국 상실을 표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해석하죠. 상실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표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표로서. 언어로서 상실을 표현하고 그 상실을 내재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재화 이후에 다른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실에 대한 내재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소아자폐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는 결국 기표의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인 것이고, 기표의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소아자폐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르다를 통해서 태초에 상실과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즉 없음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락강은 세미나 16의 말미에, 그리고 세미나 17에서도 피보나치의 수열을 제안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화면에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 처음에 0이 있어요. 자, 보이시죠? 0이 있습니다. 이 0은, 자, 피보나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수열을 설명하지 않아요. 피보나치는 어떻게 토끼가 두 마리가 그 이후에 토끼의 숫자들을 생산해내는지의 과정을 그냥 설명하는 그런 수열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리고 그 수열의 과정 속에서 두 항 사이의 비율이 특이하게 발생하더라라는 수준에서 이 피보나치의 수열을, 황금수의 수열을 비율을 나타내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수열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걸 락강은 굉장히 기발한 방식으로 달리 표현하죠. 달리 설명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0이 있어요. 자, 0이 있어요. 태초에 0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지 못해요. 그냥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유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혹은 우리의 욕망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혹은 아이가 상징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없음을,
하나의 없음으로 인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0, 1 요 두 숫자에 주목해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0과 1의 이 수열은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없음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0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후에 바디우가 성찰 5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집합은, 즉 공백은 언제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일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집합은 여러 개 있지 않다. 공백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하나뿐이다. 어디에 있어도 그건 같은 공백이다 라는 방식의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공백은, 공집합은 원소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원소의 속성을 파악하고 둘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공집합은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집합을 갖고 있어도 제가 갖고 있는 공집합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개가 복제되어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저의 것이에요. 저의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자, 그래서 이 0이라는 표지가 하나에 의해서 표지된다. 그래서 0과 1의 수열은 일단 그렇게 설명이 된다라고 간주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락강이 피보나치를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락강의 설명은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0과 1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이 있죠. 이 1은 왜 생겨났을까요? 자, 피보나치의 논리를 따르자면 이거예요. 앞선 두 항을 합치면 그 다음 세 번째 항이 나와요. 항상 피보나치의 수열은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요. 피보나치의 수열은 0과 1이, 즉 두 개의 항이 전제된다면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세 번째 항을 구성해요. 즉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0, 1, 1이 나와요. 피보나치의 수열은 항상 그렇게 전개가 돼요. 앞선 두 항의 수를 합친 것이 그 다음 뒤따르는 항의 합이다, 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1과 1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죠. 앞에 두 항이 더해지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다음 항목인 이 3은 그 앞선 두 항인 1과 2가 더해지면 3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쭉 무한히 전개되는 것이 피보나치의 수열이래요. 자, 그런데 이걸 락강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처음 상실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 상실은 0이죠. 없어요. 0이 있어요. 어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르다의 그 프로이트의 손자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없음을 표지한 것이죠. 0이 하나 있다라는 표지예요. 여기서 자, 락강은 상실과 보상의 논리를 도입해요. 자, 0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 상실된 절대적인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명은 애도의 과정 그 자체라고. 문명이 애도의 과정이라는 것은 상실된 것을, 상실한 것을 다시 보상받으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상실했으니 어머니를 닮은 여성과 결혼해야겠어 라는 것이죠. 내가 상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보상받아야겠어. 그래서 0 다음에 1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어머니와 닮은 여성을 가지고 와도 나의 상실감을 완전히 보상해 줄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상실한 것과 보상받은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는 나는 내가 상실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누가 내 상실의 자리에 와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상실한 것을 완벽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등장한다면 거기서 욕망은 끝나요. 나는 나의 상실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욕망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태가 도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상실한 하나의 영은
어떤 일에 의해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둘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하죠. 실패해요. 이 어떤 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상실한 하나의 영을 대체하려고 해도 그 대체의 과정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패의 과정을 프로이트는 문용 속의 불만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미 상실한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통해서 그것을 그 상실감을 상쇄시키려고 했지만 애도하려고 했지만 또한 실패했던 또 하나에 대한 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실감은 배로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설명될 수 있도록 락강은 이 피보나치의 수열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항의 수준에 왔을 때는 나는 내가 원래 상실한 것과 그 다음에 보상으로 요구했지만 또한 실패한 것이라는 이 두 개의 일을 합친 상실감을 갖게 되죠. 즉 2가 돼요. 상실감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2의 수준에서 나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2의 수준에서 슬퍼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또 하면 다시 3의 수준으로 가게 되고 5의 수준으로 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논리가 반복이 되면서 나의 상실감은 점점 더 심화된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상실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이 피보나치의 수열을 통해서 락강이 말하고자 했던 바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락강이 세미나 17에 11번째 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덧붙이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수식입니다. 이거. 자, 이 수식은 이래요. 분모의 자리에는 1 플러스 1이 있죠. 그리고 분자의 자리에는 1이 있어요. 자, 이 분자의 자리는 뭐냐면 선행하는 항을 말해요. 선행하는 항, 즉 하나의 상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선행하는 항, 하나의 상실이 있다. 자, 그런데 그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일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것마저 실패함으로써 나는 이 분모의 자리에 상실감을 갖게 되죠. 즉 선행하는 일을 보상받으려고 고군분투하다 보니 결국 나는 오히려 하나만 상실한 게 아니라 둘을 상실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상실을 분자의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느끼는 상실감, 배가 된 상실감을 분모의 자리에 놓고 그걸 나누게 되죠. 이 나눈 값이 바로 A라는 거예요. 대상 A라는 것이죠. 즉 이 대상 A는 세미나 17에서는 락강이 잉여 향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예요. 하지만 피보나치의 수열에서는 이 A가 바로 0.6180399 쭉 나가는 무한소수가 되죠. 이 0.6180399 이게 뭔가요? 자, 이건 황금수예요, 여러분.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황금수. 우리가 뭐 조가비 껍데기라든지 꽃의 배열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이상적인 팔등신의 여성의 비율, 뭐 비너스의 무릎과 다리의 비율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안정된 비율들은 다 0.6180399 이 숫자로 나아가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것이 신비로운 숫자의 수열처럼 여겨지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열 자체의 전개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항들의 비율이 자, 처음에는 0대 1이죠. 첫 번째 항이 0이고 두 번째 항이 1이잖아요. 0을 1로 나누면 0이에요. 1을 1로 나누면 1이에요. 2로 나누면 0.5가 되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점점 숫자가 커져가면서 55대 89, 144대 233과 같은 비율들은 점점 더 이 0.6180399라는 비율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앞의 항과 뒤의 항, 즉 앞의 항을 뒤의 항으로 나눈 비율이 황금 비율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보나치의 수열이 신비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락강이 대상 A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대상 A인가? 이 황금 비율이 왜 대상 A인가 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실한 것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즉 이 공백을 느끼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애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문명 자체가 애도이니까 우리가 상실한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 수치와 상실한 것의 수치의 비율을 우리는 대상 A라고 볼 수 있고 황금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을 만나고 그 대상에 매혹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황금수구나. 황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상실했다면 이 어떤 어머니를 상실한 감각 속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여성을 만나는 첫 번째 느낌은 만약에 그 여성에 매혹당했다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나의 존재를 충만하게 해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환상이라는 것이죠. 락강은 이 황금 비율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이 황금 비율은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이 황금수가 0.6180399로 나아가는 그 동일한 지점의 비율을 갖게 됐던 것은 철저한 우연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우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요.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에게서 받게 되는 그 충만함, 존재의 충만감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상실감을 완벽하게 보상해 줄 것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황금수가 새겨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애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상실의 공백을 기표에 혹은 대상의 완전함으로 봉합시키는 애도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잉여 향유를 탐닉하게 되고 잉여 향유를 그렇게 탐닉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대상은 다른 대상으로 대체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몇 년 그 여자를 사귀어 봤더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여자가 황금수가 아니구나. 다른 황금수의 대상 A를 찾게 되는 것이죠. 계속 구조는 똑같지만 그 대상의 자리에 들어오는 인물을, 여성을 혹은 남성을 혹은 어떤 물건을 혹은 어떤 직업을 어떤 행위를 바꿔가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황금수의 환상 안으로 잡혀 들어가서 우리의 상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환영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대상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상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프레게식 언어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교한 언어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상실을 봉합시켜주지 않을까, 즉 존재를 포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언어도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어떤 직업도 우리가 상실한 것을, 그 구멍을 온전히 봉합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지구의 대상을 쫓는 모험이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인간의 문명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모든 욕망의 대상은 그런 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황금수가 새겨진 유형을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황금수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퇴락하기 시작하고 나의 존재의 상실감은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나의 존재의 구멍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나의 상실감을 완전히 봉합해 줄 수 없다라는 느낌 속에서 우리는 다음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는 그 끝도 없는 지구의 대상을 쫓는 모험의 여정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디우가 하고자 하는 철학은 그런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를 언어로 포획하는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뒤에 전개될 내용은 바로 그 존재를 언어로 포획하려고 했던 사람, 즉 프레게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합론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바르트는 상실을 봉합하려는 글쓰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다른 종류의 글쓰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가 했던 강의가 그랬고, 그가 썼던 책들이 그러했고, 언제나 그 공백을 봉합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식의 글쓰기였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르트가 애도일기에서 김진영 선생이 번역한
에도 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 번역은 나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번역된 것 자체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에도 일기는 그야말로 에도의 일기였어요.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병환, 어머니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바르트가 77년 11월 30일에 적어놓은 텍스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타노바, 새로운 인생은 레디컬한 몸짓이다. 어떤 단절을 수행하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끝내기, 그 필연성. 그러니까 지금 바르트가 생각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비타노바라는 것은 우리 존재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실천이라는, 근본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끝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 존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유로워지기, 단단해지기, 진실을 따라서 살기. 그 같은 방식은 과거의 나를 뒤집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비타노바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비타노바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새로운 인생으로 도달할 수 없고 낡은 삶을 반복하는 길이죠. 타자에 귀속되어서 사는 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순응하는 것, 편안함을 사랑하는 것, 과거의 나를 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 과거의 나는 자아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아인 것이죠. 타자가 구성해낸 것. 그러니까 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강화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은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에도일기라는 텍스트에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에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락강이 세미나 7에서 이야기했던 승화로서의 에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화. 우리가 욕망하는 것 자체가 에도의 과정이라면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앞에 던져진 잉여향유라고 하는 미끼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타자화시키는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애도는 이 수업의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애도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해요. 즉 타자가 만들어 놓은 애도의 과정을 마치 나의 애도인 것처럼, 나의 존재의 애도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애도의 절차는 결코 타자를 내 안에서 반복하는 애도의 절차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던져지는 그 대상 A들을 탐닉하는 과정으로서의 애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승화로서의 애도라는 것이죠. 승화는 무엇인가 하면 내 눈앞에 던져진 대상 A를 큰 사물의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말해요. 대상 A를 큰 사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공백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공백의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락강이 분석가의 교육 분석에서의 절차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표현했던 바로 그 문장을 소환하면서 설명될 수 있는 절차인 것이죠. 즉 죽음을 욕망함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욕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욕망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공백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공백을 욕망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눈앞에 나에게 던져진 욕망의 대상을 공백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탐닉할 수 있는 궁정풍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 그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타노바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애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그리고 이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존재론의 과정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하면 언어를 근본적인 수준에서까지
탐사에 내려가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존재론이 존재를 다루지 않고 언어를 먼저 다루는가 하면 바로 존재는 언어에 의해서 포획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언어는 그 존재를 고정관념과 의미의 체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훼손시킨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백을 봉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존재론은 진정한 존재론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론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전통 안에서 우리는 바디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디우에 의해서 하이데거와 바디우 자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론을 추구한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존재에 대한 태도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공백을 봉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두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두 사람 모두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지 않은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도를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근본적이지 않은 태도,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근본적이지 않은 태도는 존재의 공백을 봉합하는 태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봉합하는 태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팔루스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팔루스라는 것은 정신분석에서는 내가 상실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지를 아버지로부터, 즉 부성적 담론으로부터, 부성적 기표와 그 가부장적 체계의 권력으로부터 배운 형태를 말해요. 그게 바로 팔루스적인 욕망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를 상실했지만 그것을 팔루스를 탐사함으로써, 탐닉함으로써 봉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문명 자체의 가부장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죠. 가부장제의 문명의 특성은 바로 그렇게 팔루스를 쫓도록 만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팔루스적인 특성은 결국 요약해보자면 공백을 봉합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팔루스적인 것, 팔루스는 기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상실했지만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진 지식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팔루스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론 팔루스를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상실을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루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실하도록 만드는 과정의 다름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팔루스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상상계적인 구도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즉 팔루스를 기표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아이의 삼각구도 안에서 나 자신을 어머니의 팔루스라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돼요. 즉 이자관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표를 팔루스로 받아들이는 과정보다 더 우리의 존재를 협소하게 만드는 사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고 그것이 전부다 라면 우리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이자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 그 이자관계 안에 한 번쯤은 들어가는 것이죠.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처럼 자신을 설정한다면 자신은 어머니와 이자관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상상계적 관계라고 부르죠. 이 상상계적 관계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팔루스로 다루기 시작하면 그게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결국 나는 어머니와 아이의 이 모성적 관계의 아주 협소한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어버리고, 우리는 언어가 공백을 가정하고 그 공백 안에서 새로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 기표의 연쇄의 상징계적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거나, 혹은 들어간다 해도 굉장히 취약한 방식으로 이 상징계적인 이 추상성의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상상계적인 보호 안으로, 그 상상계적인 투쟁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게 되는 부작용성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상계적인 팔루스로 자신을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정신분석의 초기에서
특히 락강의 초기 단계에서는 바로 이 상상계적인 아이와 어머니의 상상계적인 관계를 상징계적인 고리로 끊어내고 아이를 상징계 안으로 집어넣어서 언어의 세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치료에 집중되었던 것이 락강의 초기 이론이라고 한다면, 자, 그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계적인 팔루스 안에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징계적인 팔루스를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더 나쁘다라는 거야. 상상계 안에 머무는 것은 더 나쁘다. 피, 그 싸라는 거죠. 피, 우피 또는 더 나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팔루스라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실의 존재의 상실에 관련해서 일단 좀 더 집중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팔루스를 불러왔던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성찰 5에서 등장하는 이 공백의 개념, 바디우의 공백의 개념을 조금 더 풍부한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언어에 대한 어떤 특정한 태도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언어에 대한 특정한 태도까지 가기 전에 이미지에 대한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특정한 태도는 첫 번째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이지 않은 태도이고, 그 근본적이지 않은 태도는 기표를 통해서 공백을 틀어 막으려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태도의 대표적인 정점에 이른 사람을 프레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언어의 태도로 나아가기 전에 팔루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상상계적인 방식으로 나의 상실이 봉합되는 것은 더 나쁘다라는 설명을 이미 미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상계적인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으로 가정하는 이 방식은 우리의 욕망의 구도 안에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자, 그런데 어떤 또 다른 태도는 물신적인 방식으로 이 팔루스를 가정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공백의 결여를 또한 봉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그걸 바로 도착의 세계라고 불러요. 성도착의 구조 안에서는 어떤 물신을 가정함으로써 그 물신을 팔루스는 기표이자 때로는 이미지인데 그것 자체가 아니라 아예 물신화되어버린 팔루스가 등장함으로써 공백이, 존재의 균열이 봉합될 수 있다라고 믿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존재들이 성도착의 영역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착은 아이가 어머니를 상실한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물신을 가정하는 태도예요. 상실이라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물신을 봉합시키는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언어의 유형에서는 그와 같은 성도착의 구조가 기표를 물신화시키는 방식으로 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물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언어의 태도는 언어 자체의 특정 기표를 물신화시킴으로써, 그걸 말씀화시킴으로써 그걸 절대적인 언어로 승격시켜서 그 언어를 가지고 존재의 상실의 공백을 틀어막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성경을 혹은 코란을 혹은 어떤 경전을 절대적인 언어로 만들므로써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신적인 힘, 혹은 언어를 더 이상 어떤 해석되거나 의미화되거나 연쇄될 수 있는 기표들의 단위로 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하나의 물신처럼 다룸으로써 그 물신이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그 텅 빈 낙원의 빈자리를 틀어막을 수 있는 대상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러한 경향들이 종교적인 광신의 영역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학에서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표를 탐닉하는 과정에서 그 기표가 나의 존재의 상실감을 완전히 메꾸어줄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됐을 때에는 어떤 수준에서는 우리는 거의 그 기표를 물신처럼 다루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영역에서는 과학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과학의 완벽한 논리를 구성해냄으로써 그 완벽한 수식이 물신화됨으로써 그 과학의 언어가 존재를 완전히 설명하고 포획하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균열의 영역들을 다 봉합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되면 그 과학자는 결국 과학의 언어를 물신화시키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은
과학의 언어를 정신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왜 과학의 언어가 정신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기표들이 연쇄되지 않고, 왜냐하면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균열이 없으니까, 공백이 없어요.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균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표가 연쇄가 되지 않아요. 연쇄되지 않는 대신 기표들이 어떻게 되나요? 물질과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의 세계는 실제의 세계인데, 실제의 세계는 상징계가 아닌데 왜 정신병자들은 저렇게 언어를 탐닉합니까? 정신병자들 왜 저렇게 말이 많습니까? 정신병자들은 왜 저렇게 많은 말을 하고 말을 탐닉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나요? 실제로 그렇죠. 조현병의 세계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 속에서 등장하는 그 주일상스는 전혀 신경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징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어떤 주일상스인가 하면 바로 기표가 낱낱이 하나의 기표들이 다 주일상스를 담고 있는 기표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쾌락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신병자들은 말 자체에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말 자체가 거의 물신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표들이 연쇄되는 것이 아니라 기표들이 계속해서 연쇄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연쇄라는 개념은 신경증의 상징계적 구조 안에서는 공백을 막기 위해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병,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기표가 어떤 공백을 틀어막기 위해서 균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틀어막을 구멍조차 갖고 있지 않은 실제의 세계에서 기표들은 마치 사물들인 것처럼 연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과학의 언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과학은, 혹은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학의 언어가, 특정 수식이 물질 자체를 완전히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언어가 물질에 그대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실제에 그대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 속에서는 언어는 공백을 완전히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공백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사물의 즉각적인 연결들의 세계를 우리는 정신병적이고 조현병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언어는 정신병적인 구조를 지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라강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표를 거의 물신화하는 태도다라고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불러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언어의 추구가 조현병의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레게의 세계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백을 봉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언어, 즉 어떤 언어를 아주 정교하게 세공하면 존재를 포획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공백을 틀어막으려는 언어의 경향이 상당히 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문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는 기표라는 것은, 혹은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자, 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제가 이 귀속관계의 기호를 적어놨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P가 있으면 이 P라는 개념은 F의 귀속이 되고, F라는 개념은 E의 귀속이 되고, E라는 개념은 D의 귀속이 되고,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쇄된다는 거예요. 연쇄. 집합은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끝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전체 집합의 불가능성을 설명드렸죠. 전체라는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시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원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모든 집합은 항상 그게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에서 등장하는 양화사와 전체를 표현하는 그 논리의 수식의 기호의 출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데, 어쨌든 모든 집합은 어떤 집합에 대한 집합일 뿐이지 항상 기원이 되는 집합이나 끝이 되는 집합, 시작과 끝을 가정할 수 없는 것이 집합론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집합이 쭉 이런 방식으로
귀속관계 안에서 끝도 없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은 마지막 집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마지막 집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집합론으로도 볼 수 있지만 뭐 종속, 과목, 강문계와 같은 식으로 어떤 종류별로 무언가를 범주화시키는, 카테고리화시키는 그러한 사유의 개념과 전개로서 우리가 가정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언어의 끝점에 최종적인 언어가 있어서 그 집합을 딱 즉 존재를 딱 겨냥해서 포획해낼 수 있다. 즉 존재를, 혹은 우리가 존재를 항상 공백으로 파악하잖아요. 왜냐하면 존재는 상실된 것이니까. 존재는 우리 눈앞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존재는 언제나 공백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파악을 하는데, 그 공백을 딱 잡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 기표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언어의 태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런 언어에 대한 물신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즉 그 프레게가 자신의 언어의 논리학을 정교하게 완성시킴으로써 저 존재의 공백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것처럼 제시했던 기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기표가 있다는 것은 존재를 가늠할 수 있는, 존재를 포획할 수 있는 마지막 기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이상 연쇄되지 않는 어떤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더 이상 연쇄되지 않는 어떤 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지막 단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단어를 우리는, 자, 제가 여기서는 A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PFEDCB 하다가 마지막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마지막인 어떤 집합, 어떤 개념, 어떤 기표, 어떤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A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A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A인가요? 바로 대상 A라는 의미에서 A인 것이죠. 왜냐하면 황금수가 새겨져 있는 언어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실한 것을 궁극적으로 보상해 줄 것처럼, 그 봉합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공백을 완전히 틀어막아줘서 충만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즉 대상 A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상 A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더 이상 귀속되지 않아요. 더 이상 순환하지 않아요. 즉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다면 이 A가 귀속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인가요? 자기 자신뿐인 것이죠. A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귀속이 돼요. 그 자기 자신에게만 귀속이 된다라는 것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큰 A예요. 이제 그 작은 A는 큰 A가 됐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A가 됐으니까. 우리의 존재를, 그 존재의 상실감을 보상해주고 봉합해줄 궁극적인 언어이니까 가장 큰 타자, 가장 큰 언어인 것이죠. 가장 지고의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큰 A인 것이죠. 그리고 이 A의 특성은, 집합론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에도 귀속되지 않아요. 마지막 언어이니까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마지막 설명이니까. 만약에 이 A를 설명할 또 다른 A가 있다면, 또 다른 어떤 B가 있다면 그건 이 A가 마지막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언어는 더 이상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신의 언어는, 마지막 성서는 신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성경은 신에 의해서 쓰여졌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있다면, 신의 말이 새겨진 텍스트가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석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귀속관계를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에도 원소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이 A인 거예요. 큰 A.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귀속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A.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는 A다 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렸죠. 러셀의 영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귀속하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역설 안으로 들어가서 이도 저도 안 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것을 락강의 논리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L'autre de l'autre n'existe pas.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대타자라는 건 언어를 말해요. 언어.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언어. 우리의 존재를 때로는 봉합하고 우리의 존재를 때로는 욕망하게 만드는 언어의 체계인 것이죠. 궁극의 체계인 거예요. 이 언어의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 언어의 체계가 이 언어의 세계가 자신을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타자가 있는가? 이 언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언어의 권력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타자가 있는가? 이 대타자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큰 타자인 것이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타자인 것이죠. 근데 어떤 타자인가 하면 부모님인가요? 부모님 뒤에 있는 거대한 추상적인 타자인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권력인 것이죠.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재를 상실하도록 만들었고 이 상실된 존재를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잉여 향유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그 언어의 전체적인 권력인 것이죠. 이 대타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보상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타자는 그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보증되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이 대타자를 보증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건 신이에요. 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대타자의 대타자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징계는 무신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유신론적인 환상을 갖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체계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계는 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계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보증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상징계는 스스로를 보증해야 돼요.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귀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귀속은 러셀의 영리에 의해서 반박되죠.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를 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타자는 어떤 뜻을 갖나요? 균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대타자의 권력은 항상 실패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패하는 지점을 증상이라고 부르죠. 그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대타자의 결여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타자가 결여되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공백은 그 어떤 대타자의 언어에 의해서도 온전히 봉합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공백의 유령은 언제나 출몰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바디우가 성찰 4와 성찰 5와 성찰 6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공백의 유령이 언제나 출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백은 틀어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상은 항상 또 다른 장소에서, 증상이 소멸된다 해도 증상은 항상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즉 유령은 다시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프레게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집합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람다 알파 유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집합이란 이런 논리식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집합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언어에 대한 통제는 다수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제해봤자 언어 자체가 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타자의 언어는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타자는 또 다른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타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들의 불완전성의 원리와도 맞닿는 내용인 것이죠.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라는 건 어떤 언어든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타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완벽하게 궁극적인 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게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언어에 대한 물신적인 확신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그건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통계에 의존해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심리학이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실증과학의 환상에 젖어서 이 세계가 낙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근본적인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통제할 수 없어요. 언어는 통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어는 그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균열의 존재를 통해서 항상 공백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존재를 포착하리라는 어떤 종류의 존재론적인 사유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우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봐라, 프레게가 틀렸지 않느냐. 그 틀렸던 지점들을 칸토가 증명해내지 않았느냐. 물론 칸토는 그렇게 공백이 출현하고 무한히 출현하고 어떠한 집합의 논리식을 통해서도 포착 불가능한 대상들과 마주했을 때 칸토는 신을 불러내죠. 유실론자가 돼요. 언어가 불완전하다면 신에게밖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신에 대한 증명이다 라는 방식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그 칸토의 지점에서 바디우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요. 신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유의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사유의 힘으로 존재의 공백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힘으로 공백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유의 힘으로 공백이 거기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공백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진리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인간적인 방식의 진리관이라고 바디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프레게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강해드리면서 다음 수업의 내용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C'est l'optimisme de Frege, tout concept qui se laisse inscrire dans une langue totalement formalisée, une idéographie prescrite, une multiplicité existante, qui est celle des termes eux-mêmes inscriptibles qui tombent sous ce concep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프레게의 낙관주의다. 전적으로 형식화된 하나의 표의적 문자로서의 언어 속에서 등재될 수 있는 모든 개념은 실존하는 다수를 가리키는데 이는 그 자체로서도 등재 가능한 항목들이고 그리하여 그러한 개념들 아래에서 귀속되는 항목들이다. 요약하면 이래요. 형식화된 언어, 즉 완벽하게 통제된 언어는 실존하는 다수를 표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수는 존재의 자기 표현이니까 결국 존재까지도 포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프레게의 생각인데 이건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환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보나치의 수열의 대상에게 황금수의 환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상실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망상 안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프레게는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감각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더 많은 걸 상실했다라고 느끼면서 자, 그래서 이런 전제에 대해서 프레게의 전제에 대해서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La présupposition spéculative est que rien du multiple ne peut venir en excès d'une langue bien faite et que donc l'être peut autant qu'astreint à se présenter au langage comme le référent multiple d'une propriété ne peut mettre en défaillance l'architecture de ce langage si celle-ci est rigoureusement construite. 똑같은 내용이에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러한 사변적 전제는 다음의 다름이 아닌데 그 어떤 다수는 자 존재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언어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수예요. 그 어떤 다수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자기 표현도 잘 만들어진 언어의 초가로서 도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언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프레게는 믿고 있다라는 거죠. 고로 존재는 그것이 속성에 대한 참조 대상으로서의 다수와 같은 것으로서만 언어에 자신을 현시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한
만일 그 언어가 엄밀하게 구축되었다면 존재는 언어의 구조물의 장애를 초래할 수 없다는 전제이다. 이게 프레게의 전제라는 거예요. 언어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언어가 정교한 방식으로 테두리를 딱 쳐놓으면 존재의 자기 표현인 다수는 그 안에서 자신의 속성을 표현하면서 걸려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엄밀하게 구축된 그물망 안으로 들어와서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전형적인 언어에 대한 물신적인 태도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어를 맹신하는 태도인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존재의 빈자리를 봉합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런 태도예요. 언어는 다수를 포착할 수 있고 다수는 존재의 자기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이 3항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의 주인이 되면 다수의 주인이 되고 다수는 존재의 자기 표현이니까 존재의 주인 또한 될 수 있다라는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Le maître des mots est aussi le maître du multiple 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이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말의 주인은 다수도 사로잡을 수 없고, 자, 말이 포착 못하는 다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걸 칸토가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의 자기 표현인 다수조차 포착 못한다면 존재를 포착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다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존재를 지배하는가? 지배할 수 있는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이 수업의 처음에 왜 바르트가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을까요? 새로운 글쓰기의 실천을 발명해내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 이건 언어의 힘을 믿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글쓰기를 발명해낸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교한 언어를 만들어내어서 새로운 존재를 포착해낸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인가요? 새로운 글쓰기를 통해서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존재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언어를 발명해내어서 그것을 짚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공백은 우리에게 이따금씩 유령처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는 그 존재의 공백의 유령을 봉합해서 배제시키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밀어내는 언어들이라는 것이죠. 봉합한다라는 미명 아래 그 공백이 가지고 있는 영능을 거부하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어는, 지금 바르트가 꿈꾸었던 그 언어는 소설의 준비라는 수업에서 표현되었던 새로운 인생이라는 그 문학적인 언어는 이 존재의 공백을 환대하는 언어이고, 그 공백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속해 있었던 낡은 삶의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상처가 발생해서 새로운 피가 흘려져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건적인 영역으로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존재의 영능에 연결되고 걸리는 언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가 말하는 소설은, 문학은, 글쓰기는 봉합하는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글쓰기라는 것은, 혹은 그러한 삶의 태도는 존재의 공백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환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글쓰기의 태도라는 거예요. 새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공백의 유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매혹시킬 때 그 매혹에 우리를 개방하는 그러한 글쓰기의 태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바디오는, 혹은 바르트는 진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글쓰기를 추구하는 다양한 경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디오를 통해서 존재론이라는 엄밀한 용어를 따라서 그리로 가고 있지만, 바르트는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혹은 때로는 파편적이고 해체적인
자신의 기호학적인 언어들의 전개를 통해서 그리로 가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르트를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바디오의 존재론의 딱딱하고 수학적인 면모들을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확장된 영역에서 재해석해 낼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르트의 비타노바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